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미국 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체 전체로 묵직한 진동이 번져갔습니다. 착륙 충격이 좌석 아래로 올라오고 엔진 소리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기내 곳곳에서 안전벨트 푸는 소리가 연달아 터져왔어요. 승객들은 저마다 머리 위 선반을 열고 짐을 꺼내기 시작했고 통로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서유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가 쪽 좌석에 등을 곧게 세운 채 눈을 감고 있었죠. 그녀는 12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단 한 번도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지 않았고 담요 한 장 걸치지 않았어요. 승무원이 2차례 지나치며 음료를 건넸지만 서유림은 매번 조용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죠. 옆 좌석 승객이 창문 블라인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안에도 서유림은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을 뜬 건 기체가 완전히 멈추고 난 뒤였어요. 창문 너머로 회색빛 공항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유림의 시선이 잠깐 그리로 향했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등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래된 흉터 하나가 손등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세월이 지나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은 그 흉터는 오랫동안 잊으려 했으나 끝내 잊히지 않은 무언가를 닮아 있었어요. 서유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 위 선반에서 작은 검정 가방 하나를 꺼내 어깨에 걸었어요. 옆 좌석 승객이 서두르다가 부딪힐 뻔했지만 서유림은 자연스럽게 반 발짝 비켜섰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 기내를 빠져나와 입국장으로 이어지는 긴 통로를 걷는 동안 서유림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음과 인파를 완전히 차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은 달랐죠. 통로 양쪽 벽, 천장의 카메라 위치, 경비원이 서 있는 지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빠짐없이 훑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새겨진 습관이었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출구와 위협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죠. 입국장 대기구역에 들어서자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림도 그 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섰어요. 앞에는 5-6명이 서 있었고 심사대 너머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줄을 거슬러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공항 보안 직원 에밀리 카터였습니다. 유니폼은 단정했고 걸음은 자신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죠. 줄을 훑다가 서유림에게 닿는 순간 멈추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찾다가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서유림을 향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서유림은 에밀리가 10발자국 떨어진 지점에서 이미 알아챘습니다. 에밀리가 서유림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잠깐요. 당신 추가 검사 대상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그 시선들이 서유림에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당황한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들. 누군가 지목당하는 순간 주변이 만들어내는 그 특유의 공기. 서유림은 그 공기를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에밀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 찰나였습니다. 에밀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서유림의 가방 끈을 손으로 낚아채더니 지퍼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던 옷가지와 작은 개인 물품들이 공항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의 웅성거림도 안내 방송 소리도 잠깐 멀어지는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이거 다 뭐죠? 왜 이렇게 수상하게 챙겼어요? 말투는 겉으로만 보면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눈빛 안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상대를 결론 내려놓고 절차를 밟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승객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고 몇몇은 멀찌감치 물러섰습니다. 구경하면서도 연루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특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유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 안으로 돌려놓는 그 손길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이 예상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이보다 훨씬 가혹한 순간들을 이미 수없이 버텨온 사람처럼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얼굴이었죠.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에밀리의 입가에 얕은 코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런 유형은 항상 조용하죠. 문제 생기기 전까지는. 뒤에 서 있던 미국인 승객 하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서유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밀리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이 공간에서 가장 고요한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공항 보안 검색 구역은 일반 입국장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독 밝았고 벽은 아무 장식 없이 흰색이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검사실이 2개 있었는데 서유림이 안내된 곳은 그중 더 안쪽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마이클 로웰이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고 서유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몸짓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었죠. 에밀리가 뒤따라 들어오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묶음을 탁자 위에 탁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완전 수색 들어갑니다. 옷도 포함해서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동안 방 한쪽에 서 있던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같은 보안팀 소속이었지만 에밀리와는 다른 결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역력했죠. 저 규정상 과도한 신체 접촉은 사전 고지와 동의가 필요하고 동성 직원이 배석해야. 제가 규정이에요. 에밀리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눌러버렸죠. 윤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팔짱을 낀 채로 시선을 살짝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동의도 아니고 제지도 아닌 그 모호한 침묵이 에밀리에게는 허락처럼 작동했습니다. 서유림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딱 1초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십시오. 명령도 아니었고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도 아니었죠. 그저 이상하게 낮고 단단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 에밀리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명령하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에밀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서유림의 상의 깃을 손가락으로 잡아채더니 힘을 주어 옆으로 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이었습니다. 방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윤서진이 숨을 날카롭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이클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에밀리조차도 자신이 방금 한 행동의 무게를 느꼈는지 찰나 동안 손을 멈추었습니다. 서유림의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자국처럼 오래된 흉터가 여러 갈래로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또렷하게 총상 자국이 두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곳은 왼쪽 어깨 위쪽, 또 한 곳은 쇄골 바로 아래였습니다. 완전히 아문 자국이었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서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그 말도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지금 멈추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비웃음을 선택했습니다. 와, 역시 문제 있는 사람이었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 로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흉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총상 자국의 위치, 오래된 수술 흔적,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서유림의 자세를 저 상처 군인인가? 혼잣말처럼 낮게 흘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이 워낙 조용했기에 그 말은 모든 사람의 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찢어진 옷은 찢어진 채였고 드러난 흉터는 드러난 채였으며 에밀리가 내뱉은 말들은 되돌릴 수 없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서유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상의 끝자락을 두 손으로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마이클도 벽도 아닌 이 방 너머의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에밀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항의도 없는 그 눈빛. 자신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상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 고요함이 에밀리가 지금껏 가해온 모든 행동을 되려 작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검사실 문 너머로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공항이라는 공간은 겉으로는 분주하고 소란스럽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정보망이 있습니다. 누가 어느 구역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승객이 어떤 이유로 별도 검사실에 들어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무전보다 빠르게 퍼지곤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밀리 카터가 동양인 여성 승객을 별도 검사실로 데려갔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직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실 바깥 복도에 두어 명의 직원이 멈춰서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보통은 난리 날 상황인데 소리 하나 안 나잖아. 한 직원이 검사실 쪽을 흘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얼굴이었죠.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옷이 찢기고 몸이 드러났는데 항해 한마디 없다는 것이. 마이클 로웰은 검사실 안에서 서유림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에밀리의 과도한 행동을 통제해야 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림의 자세였습니다. 찢어진 옷을 두 손으로 붙잡고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등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오래 복무한 사람들에게서 가끔 보이는 자세, 아무리 가혹한 상황에서도 몸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훈련된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도 모르게 팔짱을 다시 꼈다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림의 눈빛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아주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표면은 완전히 고요했죠.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폭풍을 지나온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유림의 시선이 검사실 벽에 걸린 시계를 향했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이클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유림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혼잣말이었습니다. 방 안의 상황에 대한 불만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항의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다른 무언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이 검사실 바깥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이 여기 묶여 있는 것이 그 무언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죠. 마이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간? 무슨 시간? 서유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정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마이클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외부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연달아 들렸습니다. 급정거하는 소리,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쪽 창문으로 공항 진입로가 보이는 직원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일반 주차 구역이 아닌 출입 제한 구역 쪽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외부 상황 확인 요청합니다. 진입 차량 확인됩니까? 잠시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일반 차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밀리가 그 무전 소리를 들으면서도 검사실 안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의 구역 안에서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는 점점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서유림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전 내용, 마이클의 표정 변화, 에밀리의 발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까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옷을 붙잡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본 이후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공항 바깥이 분주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의 중심에는 이 검사실 안에 서 있는 서유림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공항 외부 진입로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택시와 셔틀버스가 오가던 평범한 도로였는데 검정 차량 3대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량들은 일반 승객 하차 구역을 지나쳐 출입 제한 구역 쪽 철제 펜스 바로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차 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습니다. 강태린 소령이 가장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군복 위에 걸친 점퍼 안쪽으로 무전기 줄이 보였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부터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내린 2명의 부하 직원들이 서둘러 따라붙었지만 강태린의 걸음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귀에 바짝 붙이며 강태린이 외쳤습니다. 지금 즉시 통제선 확보하십시오. 사령관님 위치 확인 안 됩니다. 무전 너머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강태린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 말을 듣다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하십시오. 그러나 무전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잡음조차 사라지고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린이 무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신호가 끊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널이 막힌 것이었죠. 외부에서 통신을 차단했거나 아니면 이 공항 반경 안에서 무언가가 신호를 잡아먹고 있거나. 강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 혼잣말이었지만 옆에 따라붙은 부하 직원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국 절차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강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 출입구 쪽으로 계속 뛰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죠. 서유림이 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것은 출발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완료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입국 심사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분, 20분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넘어가면서 내부 연락망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강태린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서유림은 아무 데서나 연락이 끊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확인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유림이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이 깨졌다는 것은 서유림이 스스로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강태린은 지금 이렇게 뛰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입국장 풍경이었지만 강태린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보안 직원들의 동선이 평소보다 좁은 구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몇 곳이 창구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 뒤에 서 있는 직원이 무전기에 대고 낮게 무언가를 말하다가 강태린과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태린이 안내 데스크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입국자 중 별도 검사가 진행 중인 승객 있습니까? 직원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건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강태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한번 망설이다가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말로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이 향한 방향이 복도 안쪽이었습니다. 강태린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미국 측 군 연락망에도 긴급 메시지 하나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발신지는 한국 국방부였습니다. 메시지 본문은 짧았습니다. 한국 측 최고 위급군 인사 위치 미확인. 해당 인사 최종 위치 귀 공항 입국장. 즉각 현황 확인 및 협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미국 측 담당자가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최고 위급이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공항 내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무전 교신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쪽에서 평소에는 열려있던 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검사실 안의 서유림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리로
진동으로, 공기의 미세한 흐름으로 바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잡함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림은 그 어느 쪽이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찢어진 옷을 붙잡은 손에 아주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관 다니엘 브룩스가 검사실 문 앞에 선 것은 바깥이 술렁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는 원래 이 구역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 근무는 제3심사대였고 별도 검사실과는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전으로 흘러나오는 말들이 귀에 걸렸습니다. 동양인 여성 승객, 별도 검사, 에밀리 카터. 그 세 가지 단어가 조합되는 순간 다니엘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시 처리하던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다니엘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에밀리가 또 무리하게 일을 벌이고 있다면 중재를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검사실 문에 손을 얹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다니엘의 마음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시선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발이 멈췄습니다. 방 안의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찢어진 옷을 두 손으로 붙잡고 서 있는 여성, 드러난 어깨 위의 흉터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자세. 다니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지금 이 방 안의 상황보다 다른 무언가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는 그 눈빛. 아주 오래전에 단 한 번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왜 그 눈빛을 기억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기억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14년 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죠. 중동의 어느 사막 지역에 파견된 연합군 부대 소속이었고 26살이었습니다. 작전 중 차량이 폭발물에 의해 전복되었고 다니엘은 파편에 맞아 왼쪽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로 차량 잔해 안에 끼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번지고 있었고 무선은 끊겼으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이 느낀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보다 더 차가운 것, 이제 끝났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고 먼지와 땀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 여성은 불길이 번지는 차량 잔해 쪽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다니엘의 팔을 잡아채고 끼어있는 다리를 잔해 사이에서 빼내면서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움직여.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포기하지 말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공포가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닿는 순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데도 이를 악물고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불길은 2초 뒤에 차량 전체를 삼켰습니다. 그 여성은 다니엘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뒤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다시 뛰어갔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하다는 말을 꺼낼 틈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부대에 복귀해서 그 여성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날 그 장소에 한국군 여성 지휘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없었고 목격자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그것을 자신만의 기억으로 간직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사실 안에서 그 눈빛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시선이 서유림의 어깨로 내려갔습니다. 총상 자국 2곳, 위치가 기억 속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그 여성도 왼쪽 어깨 위쪽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먼지와 어둠 때문에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혼잣말이었지만 그 2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건드렸습니다. 에밀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다니엘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이클도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시선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유림만 보고 있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얼굴 위에 쌓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아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으며 이상하게도 보는 사람을 오히려 붙잡아두는 그 눈빛이. 다니엘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더 가까이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얼굴이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것이 맞는지. 발걸음이 멈춘 것은 서유림으로부터 2걸음 앞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혹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유림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밀리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을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안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고요하던 그 눈빛 안에 오래된 기억을 알아보는 사람의 눈빛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서유림과 다니엘의 시선이 마주친 채로 방 안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분위기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도하던 상황의 흐름이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다니엘이 끼어드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신의 구역이었고 자신이 시작한 검사였으며 자신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다니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브룩스 씨, 여기는 당신 담당 구역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에밀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유림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시선이 에밀리의 신경을 더욱 건드렸습니다. 브룩스 씨, 에밀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제야 다니엘이 에밀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 복도에서 보던 다니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지만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명령에 가까운 어조였죠. 에밀리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이클도 다니엘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다니엘에게 쏠렸습니다. 에밀리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겁먹은 거예요? 아니면 제 업무에 간섭하시는 건가요? 간섭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에밀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을 넘은 걸 멈추라는 겁니다. 에밀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반박할 말을 찾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나도 이건 선 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단. 지금 2분 다 겁먹으신 거예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의 날카로움은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지금의 날카로움은 흔들리는 것을 감추려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에밀리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죠. 다니엘은 에밀리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서유림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두 걸음 앞에 서 있는 서유림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은 길었고 기억은 때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그때 사막에서 말이 끝나기 전에 서유림이 다니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요하고 차갑던 눈빛 안에 아주 오래된 기억을 알아보는 사람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서유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았군요. 단 6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6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4년 동안 찾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먼지와 어둠 속에서 본 것이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 안에서, 그것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14년 전 그날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 방 안에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처음으로 에밀리의 발끝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예상한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적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지금 이 방 안에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크게 잘못 짓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전체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안내방송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구역의 모든 보안 요원을 호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안에 긴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천장 스피커를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교신 내용이 들렸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지는 데는 채 3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천천히 내리며 마이클이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아까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혹감은 에밀리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에밀리가 자신의 무전기를 꺼내 확인하려던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고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검사실 문 너머로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유림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붙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했습니다. 서유림이 기다리던 것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를.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서유림 쪽으로 반 발짝 다가섰습니다. 14년 전 그날 불길 속에서 자신의 팔을 잡아채던 그 손을 기억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검사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발소리였습니다. 군화 특유의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가까워지더니 검사실 문이 안쪽으로 힘차게 열렸습니다. 제이슨 밀러 중령이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미군 소속 장교 2명이 따라 들어섰고 복도에는 한국 측 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태린 소령이 그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이슨 밀러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유림을 찾았습니다. 시선이 닿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옷을 두 손으로 붙잡고 서 있는 서유림을 발견한 순간 제이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오른손을 올렸습니다. 사령관님, 경례였습니다. 완벽한 군식 경례였습니다. 제이슨의 목소리는 검사실 벽을 울렸고 그 소리는 복도까지 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밀리의 몸이 굳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무엇인지 뇌가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령관.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유림을 향했습니다. 찢어진 옷, 드러난 흉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자세.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로웰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전으로 들려온 내용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한국 측 최고 위급군 인사. 그 말이 지금 이 방 안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윤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이슨이 경례를 내리고 서유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방 안이 워낙 조용한 탓에 모든 사람의 귀에 닿았습니다. 사령관님, 확인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유림은 제이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질책도 없었고 안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인원 확인하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지휘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즉각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강태린이 검사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유림을 보는 순간 강태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강태린은 서유림으로부터 세 걸음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림이 강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에밀리가 장악하고 있던 이 공간이 지금은 전혀 다른 질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누군가가 말로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의 경례 한 번으로 공기 자체가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공기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아직도 지금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사령관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자신이 오늘 한 행동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러나 생각이 연결될수록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에밀리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지금 당장 검사 중단하고 보고서 작성 대기하십시오. 에밀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이슨이 서유림 쪽으로 점퍼를 벗어 건넸습니다. 서유림은 잠깐 제이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받아 어깨에 걸쳤습니다. 찢어진 옷 위로 점퍼가 덮였습니다. 그제야 서유림의 어깨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니엘이 눈을 감았습니다. 14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의 팔을 잡아채던 그 손,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에서 찢어진 옷을 두 손으로 붙잡고 서 있던 그 사람. 그 두 장면이 겹쳐지면서 다니엘의 눈가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소리 없이 눈을 감은 채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이슨이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에밀리와 마이클, 윤서진,
그리고 다니엘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은 공식 보고됩니다. 제이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 안에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단단하던 눈빛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이슨에게, 강태린에게,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시선을 한 번씩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어깨, 내려간 시선, 그리고 굳어버린 손. 조금 전까지 이 방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질문이었지만 질문이 아닌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령관님. 모든 것이 정리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식 절차라는 것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상황이 끝난 뒤에도 서류가 남고 보고가 남고 확인이 남았습니다. 제이슨 밀러가 미국 측 담당자들과 교신하는 동안 강태리는 복도에서 한국 측 연락망의 상황 종료를 보고했습니다. 공항 보안팀 관계자들이 검사실 안팎을 오가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고 마이클 로웰은 구석에 서서 보고서 양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카터는 검사실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 벽과 바닥 사이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그러다가 그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채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에밀리의 어깨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이.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것이 역력했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에밀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변명도 아니었고 용서를 구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에밀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몰랐다는 것. 그리고 그 모름이 얼마나 큰 잘못으로 이어졌는지를 지금에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 서유림은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어깨, 바닥으로 향한 시선,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조금 전까지 이 방 안에서 가장 단단하던 사람의 모습이 지금은 이렇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모습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차갑게 응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번진 얼굴로 서유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용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서유림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라는 위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 말 안에는 에밀리가 앞으로 그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지만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직했습니다.
서유림이 몸을 돌렸습니다. 제이슨이 옆에서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강태린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검사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유림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다니엘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유림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엘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14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바람에 어느 것도 먼저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서유림이 복도로 나섰습니다. 공항 외부로 이어지는 긴 통로를 걷는 동안 양옆으로 직원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아까까지 속삭이며 구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림이 지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공항 출입구가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였습니다. 서유림은 잠깐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공기를 맞았습니다. 얼굴에 닿는 바람이 찢어진 옷 위로 걸친 점퍼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린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경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닥지도 않고 강태린은 서유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유림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유림의 눈에는 지금 이 하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찬 공기, 생선 비린내, 그리고 낡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생선을 다듬던 할머니의 뒷모습.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휘었으며 그 작은 몸으로 새벽 4시부터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유림이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본 뒷모습이었고 가장 오래 기억하는 온기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서유림의 손을 잡고 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너는 어디까지든 갈 수 있어. 서유림의 눈가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까지 왔어요.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강태린도 제이슨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사라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림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서유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유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소였습니다. 강태리는 옆에 있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제이슨은 한 발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서유림만의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깐 내려놓는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서유림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위에 걸친 점퍼, 손등에 오래된 흉터, 그리고 어깨 위에 새겨진 총상 자국. 그 모든 것을 가진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공항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서울보다 1시간이 늦게 밝아왔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이른 출근길 차량들이
도로 위로 흘러들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풍경을 창가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조금 어두웠지만 눈빛은 오히려 선명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공식 보고서 초안이었습니다. 미국 측과 한국 측이 각각 작성한 것이었는데 강태린이 어젯밤 늦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유림은 그것을 한번 펼쳐보았다가 다시 덮어두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이 자신이 그날 검사실 안에서 느낀 것과는 전혀 다른 언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조치, 보고서는 언제나 그런 단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단어들 사이에는 찢어진 옷도, 드러난 흉터도, 시계를 바라보던 그 한순간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유림은 창가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에밀리 카터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로웰은 해당 구역 총괄 책임자로서 감독 소홀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했고 윤서진은 자진해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항 측에서는 공식 사과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림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얼굴, 몰랐다는 말을 내뱉을 때의 그 목소리. 서유림은 그날 에밀리에게 한 말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말은 에밀리를 더 깊이 무너뜨리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그날 한 행동의 뿌리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상대를 이미 결론 내려놓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유림은 몰라서 그랬다는 위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에밀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강태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군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잔을 서유림에게 건넸습니다. 서유림이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강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시잖아요. 서유림이 강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에 사흘치의 긴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유림은 짧게 웃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조금. 강태린이 그 말을 듣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 망설임이 길어지자 서유림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강태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령관님이 어떤 상태일지 생각하면서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화가 나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많이 지쳐 계시거나. 그런데 강태린의 목소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렸을 때 사령관님 눈빛이 전혀 무너져 있지 않으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유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태린이 계속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너지지 않으신 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유림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강태린의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이 마음 아프다는 말.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서유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강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다시 붉어지는 것을 서유림은 보았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유림은 혼자 시간을 냈습니다. 공식 일정과 일정 사이에 짧은 공백이었습니다. 강태린에게 혼자 있겠다고 했습니다. 강태린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서유림은 호텔 근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관광객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흉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넘어지다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이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흉터를 볼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유림의 손을 잡을 때마다 이 흉터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말을 하면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문질렀습니다. 그 온기가 손등에서 손바닥으로 번지던 느낌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유림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손 손등의 흉터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할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낙엽 몇 장이 벤치 옆으로 굴러왔습니다. 서유림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흘 전과는 달리 오늘은 해가 나와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밝았습니다. 서유림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얼굴 위로, 손등 위로, 흉터 위로 오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찬 공기에서 시작해서 군복을 처음 입던 날, 사막 한가운데서 폭발을 뚫고 달리던 날, 그리고 사흘 전 공항 검사실 안에서 찢어진 옷을 두 손으로 붙잡고 서 있던 순간까지 그 모든 길이 이어져 지금 이 벤치에 닿아 있었습니다. 서유림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도 햇살이 손등 위의 흉터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빛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